네, 외국인의 눈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발빠르게 글로벌 금융시장을 분석하고 외국인의 시각으로 투자 방향을 전망해 보는 외국인의 눈입니다. 오늘은 그 저번 주에 그 우리 박지훈 순살 에디터 대신에 똑같은 회사입니다. 순살이라는 회사인데 대표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우리 신기동 대표님, 그 과거에 홍콩에서 그 박지훈 에디터와는 모건 스탠리 홍콩에서 근무하셨죠? 네, 같이 네.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 전에는 그 CLSA 에코티 리서치, CLSA에서 주식 리서치 부서였습니다. 주식 리서치 하셨네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최근 증시 추이를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또 금융주가 소외됐던 금융주가 이제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주를 볼 때는 뭐 그 예대 마진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봐야 되지만 또 금리의 상승세에 좀 민감한 편이긴 하죠. 그래서 최근 은행주들 나쁜 모습은 아닌데 이런 이유가 금리 상승이 온전히 금리 상승의 영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 네. 내용처럼 기본적으로 은행주들은 이 예대 마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내리면 주가가 내려가는 꼭 그것만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그런 네. 큰 흐름을 보이는데요. 네. 사실 그건 단기적인 이슈인 거고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제 은행주는 이제 미국 은행들을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이거를 장기적 그 테마와 단기적 테마로 이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테마로 말씀드리면은 지난 10년 동안 이게 단순히 뭐 지난 1, 2년 동안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난 네. 10년 동안 은행들이 크게 디지털화 그리고 B2C 시장의 진출, 네, 이 두 가지 시장에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B2B에 좀 집중을 하다가 지금은 일반 소비자에 집중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은행들이 돈을 더 많이 법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많이 버는 거죠? 돈을 더 이제 많이 번다, 적게 번다보다는 사실 네네. 수익의 안정성과 이제 향후에 어떻게 네. 확장 가능하냐 이 두 네네. 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대표적인 이제 투자은행들이었던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들도 네. 이제 B2B 기존에 이제 기업 고객을 상대하는 IB 비즈니스에서 B2C 이제 리테일 그래서 이런 개인 자산가들이나 개인 고객을 상대하는 비즈니스로까지 확장을 하고 있고, 근데 이 부분은 좀 더 안정적인 그 수수료 비즈니스가 많고 네. 거기서 나오는 이제 비즈니스들을 바탕으로 2차, 3차 비즈니스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 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약간 규제 산업이고, 네. 그 다음에 정부에서 배당하는 것도 가끔씩은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네. 제가 뭐 직접 그 문서는 못 봤습니다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은행들이 약간 정부의 규제를 받으면서 네. 이익 창출에 약간 제한적인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까? 네, 정부의 규제라기보다도 이제 네네. 이 페드 연준에서 이제 많은 규제들을 이제 규제들을 이제 시행을 하는데요. 네네. 이 규제라는 게 결국에는 이 은행이라는 곳들이 이제 개인들 아니면 기관들, 결국엔 이제 소비자들의 돈이죠. 주머니에서 네네. 나오는 돈을 모아서 네네. 그걸 운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주기 위한 규제들을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네네. 도입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은행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접었다가 아예 새로 열었다가 하는 분야까지 생길 정도로 네. 규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 고만 같은 네. 분은 사실은 굉장히 디지털화를 갖다 네. 촉진시키려고 하는 분인데 네. 우리나라의 은행을 보면 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보입니다. 그러나 모르겠어요. 핀테크에 얼마나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제가 뭐 구체적으로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모르겠는데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모건 스탠리처럼 디지털화를 하고 핀테크에 좀 더 집중하고 이럼으로써 좀 더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사실 양쪽 다 시장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앞서긴 앞섰어요. 그래서 네네. 디지털화가 우리나라가 더 많이 돼 있는 상태였기 네네. 때문에 미국이 좀 더 느렸고, 그래서 네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 다 뒤집어 엎는 거니까 네. 좀 더 변혁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이제 한국은 좀 시대의 변화와 함께 좀 애매하게 돼 있던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되는, 사실 그런 게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덕분에 이제 다른 여타 핀테크 회사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한국 은행들도 같이
동시에 좀 커가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골드만삭스나 사실 모건 스탠리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은행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네. 투자사 내지는 플러스 은행이다. 어,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나라 네. 은행은 사실 그냥 조금 더 이제 소매은행에 가깝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골드만이나 모건 스탠리 같은 곳은 네네네. 투자은행 부문, 그래서 네네. 이제 기업 고객 상대로 이런 증권,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증권사 업무가 굉장히 크고 네. 이런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이런 소매은행 분야는 굉장히 작았었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가 제가 지금 숫자를 뭐 안 봐서 제가 대신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쪽도 PB가 네. 우리나라 이제 일반인들이 말하는 우리나라는 이제 PBR이라고 얘기하고 네. 해외에서는 PB라고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라이스 투 북 레이시오가 우리나라만큼 굉장히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저평가돼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 이제 일보다 한참 아래로 내려가 있는 물론이죠. 회사들이 예, 예. 많으니까요. 근데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아무래도 이제 PB가 그 분모에 이제 자산 가치가 들어가는데 그 네네. 자산 자체도 아무래도 그 소매은행 대비해서는 물론 절대 덩치는 더 크겠지만요. 네네. 더 상대적으로는 작을 거고 시장 크기 대비해서 그리고 수익성이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일을 할 때만 해도 모건 스탠리에서 있을 때 네네. 무슨 딜을 하든 이제 ROE 이제 리턴 온 에쿼티 타겟으로 뭐 더블 디짓 아니면 뭐 15, 20% 이 정도의 뭐 수익률을 내는 비즈니스만 하자라는 식으로 네네. 실제로 비즈니스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주가에도 그 정도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일반적으로 이제 들리는 얘기가 이 팬데믹이 네. 은행주가 지금 최근 상승하는데 좀 도움을 줬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 게요. 네네.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기적 트렌드는 이제 디지털화 B2C 그래서 소매 쪽으로 가는 건데 작년에는 이런 B2B 비즈니스 때문에 돈을 크게 벌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 변동성이 커지니까 이 트레이딩 그 거래를 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기서 수수료가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사자와 팔자의 그 간격이 커지면 그만큼 또 거래 한 번 할 때마다 마진도 높아지고요. 거기다 추가로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긴급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대행해 주는 회사들이 이런 투자은행들 IB 부서, ECM, DCM 부서들인데요. 이제 그 부서들에서 이제 사실 이 자금 조달을 해주고 이제 계속해서 그 수수료를 받다 보니 그 비즈니스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하고 싶은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정기 예금이나 적금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만기까지 가면 한 1.7%를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빨리 주식에 투자해야 되니까 그걸 깨고 이제 주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은행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것이고 이런 트랜잭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군요. 그동안 은행에서. 그렇죠. 뭐 2020년에는 사실 뭐 개인들도 개인들인데 네. 그 아무래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이런 사실은 이제 제일 큰 거는 이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아하. 수요들이 더 네. 컸을 것 같고 이제 개인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B2C 시장 어쨌든 커지고 있으니까 네네. 그 영역에서 좀 많이 흘러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가장 지금 변화가 없는 업종이라고 하면은 과거로 보면 네. 이 과거 얘기입니다. 보험이나 뭐 은행 네. 투자하기 별로 싫고 개인들이 그리고 사실은 투자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대 마진이 늘어나는 것을 데이터로도 확인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대출 론 그로스 대출 성장률도 봐야 되고 네. 규제도 봐야 되고 그쵸.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이제 지금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활동량이 많아진다. 뭐 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들이 예상되는데 혹시 리스크 같은 건 없을까요? 은행들의 이제 활동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그렇죠. 리스크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사실 뭐 새로운 금융 상품이 등장한다거나 뭐 새로운 형태 시장이 열릴 때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고요. 근데 그 리스크는 이제 왜 존재하냐면 아무도 측정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리스크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사실 요새 가장 큰 트렌드는 이런 개인들이 이제 금융시장에 뛰어들면서 이제 네.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변동성에 대한 네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주식시장의 영향, 뭐 실제로도 꼭 개인들뿐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개인들의 시장 참여로 인해서 주식시장 활황이 되고 뭐 스펙 시장도 활황이 되고 모든 시장이 커지면서 계속 IB들은 계속해서 이런 발행 시장에서 큰 수익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렇게 시장이 커진 뒷단에 저희가 지금 예측하지 못하는 리스크들이 뭐가 생길 수 있을지는 이제 계속해서 리스크 팀에서 측정을 이제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은행,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네. 우리나라의 은행주 투자할 만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나라의 은행주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음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디지털 전환의 이 속도와 그 경영 효율성 그리고 네네. 얼마나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들로 갖춰지느냐, 좀 조직의 문제로 이제 확장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당연히 지점들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그렇죠. 네. 그거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은 아니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속도가 얼마나 나냐에 따라 이 속도에 이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속도가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근데 단순히 가치만 말씀하시면은 저는 사실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지점을 없애는 것도 고용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쵸.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은행 문화라는 것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쵸. 외국에 나가면은 은행 가서 앞에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이런 그 쉽게 은행에 있는 직원이랑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형태로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앞에 막혀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만 이런 식으로 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나라처럼 은행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 이슈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은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기동 순살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